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폭우가 폭염을 밀어낸 걸까요? 오랜만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는데요. 이렇게 가을이 오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폭우는 참 많은 피해를 남겼지요. 재난은 가난부터 덮친다고 하는데 반지하 새방에 살던 장애인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은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피해만큼 많은 과제도 남겼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백운기의 시사 1번지 꾸며나갈 빵빵한 패널 4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혁진 변호사 비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 치킨 쿠폰,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아침에 보니까요, 현재 구독자가 18,200명이던데요. 와. 2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2만 명 돌파하면 그날 저희가 특별히 댓글 5분 선정해서 상품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 나왔을 때 네. 달성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럼 저도 주십니까?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부터 좀 하죠. 오늘 비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공포의 30만 원짜리 하룻밤 호텔 모텔비죠. 뭐 그거를 정혁진 변호사가 주무셨다고요? 네, 제가 월요일 날 저녁 때 집에 갔는데 도저히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게 어느 쪽이세요? 그 강남역. 그 강남역. 네네. 아이고. 그 비 많이 와가지고 계속 예. 그 신문에 나오는 그 방송에 나오는 거기 살거든요. 예. 그래서 충무로에서 방송 끝나고 9시부터 한 2시간을 달려갔는데 교보 사거리까지 갔어요. 예. 강남 교보 예. 사거리. 거기서 이제 강남역까지 뭐 한 1km 정도 될 텐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 돌려가지고 그냥 아무 모텔 비어 있는데 예. 12시에 들어갔거든요. 비어 있는 데는 있던가요? 거의 없었어요. 몇 군데 이제 들러가지고 겨우 찾아낸 데가 예. 그 12시에 이제 방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예. 거기가 이제 30만 원이었는데 근데 30만 원은 가서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뭐 사전에 앱을 통해서 했는데 3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나요? 그냥 가서 확인을 한 거죠. 30만 원 내라고 하니까 예. 그러면 그 근방에 더 좋은 특급 호텔들도 조금 더 주거나 아니면 그 정도 비용이면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12시에 들어가서 잠은 잤고요. 그러니까 30만 원, 아니 지금 30만 원이 초점이니까 네네. 30만 원을 내든지 네. 아니면 뭐 가든지 그런 식이었어요? 원래 방이 없는데 예. 그냥 딱 하나 남았는데 이거 30만 원 내고 자려면 자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이니까 혹시 변호사인 거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요? 제가 사람들이 저가 변호사 같지 않다고 생긴 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그렇게 보지는 못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차를 그 길거리에 버려뒀어요. 그 예. 모텔이 큰 모텔이 아니어가지고 주차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차 길거리에 버려두고 그다음 자켓 같은 거 이제 더우니까 다 벗고 그냥 반팔 와이셔츠에 이렇게 추레하게 갔기 때문에 있어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30만 원 내라고 해서 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길거리에 차를 버려놨으니까 불안하잖아요. 12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오셨어요? 6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5만 원짜리 네, 주무신 시간당 거네. 5만 원짜리. 그래서 뭐 더 비싼데도 제가 가끔 자 보긴 했지만 시간당 계산하면 제일 비싼. 말로만 듣던 30만 원짜리 하룻밤 모텔 실제로 경험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놀랍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 예. 딱 떴는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예. 이런 모텔 이제 뭐 이렇게 제재하겠다. 그러면서 그 모텔 이름이 쭉 나와 있던데 예. 자세히 보니까 거기가 어. 제가 잤던 그 모텔이더라고요. 아, 이름을 공개했습니까 지금? 네, 이렇게 잘 보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딘가에서 자세히 봤더니 그 역삼동의 강남역 뒤쪽으로 조금 그 고지대에 있는 그 모텔이거든요. 거기더라고요. 근데 장윤미 변호사 네. 이렇게 그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또 이게 네. 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몫 보려고 하는 것 이건 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인분들 뭐 모텔 경영하시는 분들 그동안 뭐 어려우셨을 거예요, 경영. 그런데 이게 호재로 이용하는 건 정말 악재를 누군가에게는 고통이고 집에서 잘 수 없는 그런 형편인 분들에게 이 기회에 내가 한번 한몫 챙겨보겠다. 이런 게 정말 그 신뢰를 잃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름까지 공개가 됐다라고 하니까 누가 또 기회가 있을 때 그 숙박업소를 이용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길게 보고 사업이나 장사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용차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는 제가 길거리에 버려둔 거는 그냥 괜찮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차가 한 대가 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집이 오래된 아파트라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지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구보단 조금 그 경사로 해가지고 약간 위쪽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다음날 집에 가가지고 그 차 어떤가 문을 열어봤더니 물이 흥건히 차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잘하는 분한테 그 사진 찍어가지고 제 차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요즘은 자동차가 기계 장치라기보다 거의 전자장치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이야기 들었는데 자동차 운전석 아래쪽에 전자장비 관련된 주요 부품들이 다 들어있대요. 근데 그 위치가 뭐 한 하루 정도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고치기도 쉽지 않고 고쳐도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뭐 아주 정혁진 변호사께서 이번 폭우 피해를 제대로 겪으셨군요. 폭우가 지나간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남는데 우리가 오늘 정치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하는 부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자택에서 그것을 지휘를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반응이 일단 몇 가지가 나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비 오면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지 대통령이 있으면 그곳이 상황실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오늘 아침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자택에 청와대 벙커 수준의 통신 수단이 다 갖춰져 있다. 청와대 지하 벙커 수준이라고 봐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청와대 벙커 수준의 통신 수단이 다 갖춰져 있다면 여기에서 지휘해도 문제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관저에 만약에 그런 게 돼 있다라면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관저라는 건 공적인 기관이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비상 상황이 봤을 때는 지금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실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자택인 경우에는 개인 주택이거든요. 뭐 임시 물론 관저라고 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벙커 수준의 통신 시설을 갖춰놨다. 물론 이제 긴급하면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럴 할 만한 뭐 예산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나온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아마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에도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도 어떻게 했는지 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뭐 설마 뭐 핸드폰이나 집 전화를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게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외교 문제도 걸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아마 제가 보기에 뭐 국회 운영이나 이런 데서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윤건영 의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냈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 사저에 뭐 비화기 그러니까 네. 비밀이 좀 네. 보장되는 네. 그런 전화는 몇 대쯤 있을지 몰라도 네. 위기관리센터 수준까지 갖출 수는 없다. 그렇죠. 거기에 뭐 공간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가 새롭게 공사하고 뭐 보안 시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주무시고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 비상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 통신 시설은 필요하다. 그거 가지고 뭐 문제 삼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공격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이미 낮은 쪽은 침수가 되고 있더라.
그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퇴근 안 하고 바로 차를 돌려서 집무실로 가든지 위기관리센터로 가든지 최소한도 서초구청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퇴근하시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되게 유례 없는 그러한 폭우가 내릴 것이다라는 기상청에 예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러면은 딱 비상 대기를 해야지. 비 예보가 왔는데도 폭우 내릴 것 같다고 하는데도 많은 산사태 날 것이다, 뭐 홍수 날 것이다, 수해 입을 것이다라고 기상청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냥 퇴근할 거 퇴근 다 하고 저녁 약속할 거 다 가고 그러면 왜 대통령실에서 근무합니까? 강승구 수석 말 중에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까 아니면 좀 화가 날 만한 부분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퇴근하면 안 되냐 그 말도 있지만 그때 뭐 우리들도 다 저녁 약속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장윤 저는 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무척 화가 나는 발언인데 제가 가장 문제 삼고 싶은 발언이 이거예요. 대통령께서 컨트롤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나요? 예. 사고를 컨트롤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나요? 예.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랬어요. 지금 사망자, 실종자가 20여 분에 가까워요. 사고 났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분이 대통령 참모를 하고 있는지 정말 참 한심스럽습니다. 강승규 수석은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공직자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뭔가 좀 국민들 보기에 부적절한 일을 했으면 주변에 있는 참모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감싸고 그냥 옹호하고 그러려고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한덕수 총리 청와대 벙커 수준 시설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대통령께서 어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참모들도 그 입장을 견지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큰 잘못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라고 항변을 계속하면 할수록 국민들께서는 그러지 말고 위기 센터로 갔어야지. 재난 상황실로 갔어야지. 그런 얘기에 항변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항변을 떠나서 그런 상황을 또 이용하려고 하죠. 장윤배 변호사. 네. 어떻게 그 반지하 세방에서 세 분이나 숨진 그 현장을 찾은 것을 가지고 광고하고 선전하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카드 뉴스, 무슨 홍보 카드로 제작을 했던 건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휴가 다녀오셔서 낮은 자세 보여주셨어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국정 운영하겠다. 나를 호출한 건 국민들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바로 직후에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실언이라는 반응들이 많아요. 아니 자다가 그렇게 되셨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8시 반부터 계속 119 부르고 했지만 이 굉장히 이 119 신고가 밀리면서 이분들이 후순위로 밀려났던 겁니다. 그거는 국가의 재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일 때 기소가 된 건이 있습니다. 부산 초량 지역에서 호우경보가 내렸어요. 호우경보가 내렸는데 이미 퇴근한 상태의 공무원들이 이 비상 상황을 인지하고 본인의 어떤 현장이나 그런 곳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이거 직무유기다. 어떻게 공무원이 이럴 수 있느냐.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추상과 같이 엄정하게 기소하고 수사하셨던 분이 왜 그렇게 본인에게는 무르게 국정 운영을 하시는지 지금도 지하 벙커 말씀하시는 거 있는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전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사무실 근처가 거기라서 그 지하의 슈퍼에서 장을 봤습니다. 이 여러 민간인들이 그냥 드나드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최첨단 보안 시설이 들어가 있다? 그것도 곧
이 다른 관저로 옮기실 분이 이거 합리적이지도 않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던 건지 국민 세금 어떻게 이게 들어간 건지 하나하나 짚어야 됩니다. 그냥 말을 말로 막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해명하는 게 지금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신 곳이 위기관리센터다. 그렇게 이제 이쪽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다가도 국가의 비상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통령이 계시는 그 사저, 관저에는 비상한 여러 가지 보안 시설을 만들어 놔야죠. 그 부분까지 뭐 세금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런 시설이 있겠냐 없겠냐, 만들어 놓은 곳이 적절하냐, 그거 공격까지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거는 이제 돌아갔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변명이거든요. 그럼 뭐하러 뭐 위기관리센터를 뭐하러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있으면 되죠. 전화를 하면 되는데 전화라는 거는 이제 소통만 하는 거고 위기관리센터는 딱 모니터만 켜면 전국에 있는 모든 CCTV라든지 아니면 뭐 소방서라든지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집에다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사과도 얘기하는데 사과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분명히 죄송하다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 사과는 아니다라고 뭐 예. 전체적인 사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또 사과라고 뭐냐면 했어요, 또. 제가 보기에는 아직 대통령실의 기본 마인드나 이게 좀 검사들 마인드를 비슷해요. 검사도 절대 사과 안 하거든요. 본인들이 잘못된 기소라든지 지난번에 간첩 사건 났을 때도 보면 자간첩이 아니라 뭐 간첩 조작 사건 났을 때도 사과 안 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잘못 안 한다. 완전 무결하다. 우리는 뭐 굉장히 옳다. 절대 선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 정치를 하는 분들은 잘못하면 그냥 쿨하게 사과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게 잘 안 돼요. 주변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 마인드와 주변에 검사 이런 한 분들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옳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강성규 수석 이런 분들도 아니 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 대통령실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홍보 영상으로 홍보 자료로 발상을 하는지 말이죠. 정혁진 변호사는 1년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삶이 고달팠을까. 제가 보니까 어머니는 편찮으셨고요. 그 다음에 언니는 장애가 있고 딸을 갖다가 이혼하셨는지 어쨌든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어머니는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참사를 면했는데 언니하고 딸하고 본인하고 그렇게 그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은 거 다 가슴 아프지만 이 사연을 보니까 제가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분이 참 어깨에 짊어진 그 무게가 굉장히 그 고달팠구나. 저는 사실은 심정적으로 그게 뭐 공감이 돼가지고 그다음 더 가슴 아픈 건 그 어머니가 막 그렇게 그 통곡을 하면서 며칠 전에 그 반지하 방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반지하가 아니고 지하거든요. 예. 그 반지하 방을 새로 꾸몄다고 언니 방도 새로 꾸미고 딸 방도 이쁘게 꾸며놨다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며칠 뒤에 이렇게 참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대통령께서는 저 같으면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 대통령 가셔가지고 거기에 뭐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셔가지고 눈물 한 방울 딱 보여주면은 그걸로 많은 국민들이 아 그래 대통령이 뭐 이것저것 그러셨겠지. 근데 주절주절 아마 그 월요일 날 밤에 그 퇴근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이걸 갖다가 덮어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역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말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옛날 그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인가요? 짐이 곧 국가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큰 차이가 없이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이것저것 뭐 만기침남 할 수 없으니까 참모들이 잘 이걸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말 족족 그 천냥빚을 얻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국민들도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좀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순간 국가가 짐이 되죠. 지금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위소보님, 작은 식당 주인입니다. 비 오는 날 침수 걱정으로 식당에서 밤을 새우면서 대통령은 참 좋겠다 싶었어요. 이런 날 퇴근도 하고.
불광동 전자담배님,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는 말로 매를 버는 스타일이라고 자주 꾸짖으셨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오시면 3대만 맞을 것, 10대 맞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재호 상임고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을 영혼을 다해서 돌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검찰총장 할 때 그 버릇대로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결국은 국민들 전체가 볼 때는 정권 교체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느낌을 준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장성철 소장. 이재호 고문 지적 일리 있지 않아요? 일리도 있고 삼사도 있고 동감을 표하고 싶은데 좀 세게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인식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정치를 안 해보셨고 여러 가지 정무적인 감각과 판단이 부족할 수가 있으면 참모들이 그런 것들을 잘 채워줘야 하는데 지금 참모들은 그냥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 심기만 거스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새벽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메시지에 경악을 금치 못했었거든요. 공무원들 11시 출근 시간 혼란스러울 테니까 11시까지 출근해라. 이게 맞습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돼 있어요. 국민이 어렵고 힘들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면 당연히 공무원은 더 먼저 나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출근 시간이 복잡할 것 같으니까 늦게 나와라? 이게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혹시 대통령이 했다면 큰 문제고 대통령이 하지 않으셨는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런 얘기를 건의를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왔다면 정말 이 대통령실 참모들 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근택 대변인. 네네. 그 지금 장 소장님 말씀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이게 아마 공직 경험이 저는 없기 때문이라 봐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라면 무슨 군대에서 무슨 비상 상황이 나면 본능적으로 부대에 들어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수 면장이라든지 어쨌든 행정 경험을 뭔가 했던 분들이라면 호우 사태라든지 뭔가 재난 사태면 내가 빨리 제자리 지켜야 된다. 제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걸 다 압니다. 정의치죠. 그렇죠. 그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제가 보기 이분이 물론 뭐 검사 생활은 오래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공적 마인드, 공직을 수행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화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사고 현장에서 발언도 그렇게 봐요. 대부분 그 참모들이나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슨 회의를 하면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참모들은. 그러니까 현장에도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을. 근데 현장에 가면 지금 말씀처럼 아까 장 변호사 말씀처럼 그 당시 상황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일찍 왔는데도 장비도 없고 물 빼릴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화면에도 보면 그 소방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못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지.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본인 가서 본인 생각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마인드 그리고 다른 사람 어쨌든 참모라든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좀 들어라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대통령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한번 접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국민들한테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라도 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일을 하고 대통령 욕 안 먹게 해야 될 텐데 지금 대통령 휴가 갔다 와서 인적 쇄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고 장성철 소장 화요일 날 큰 소리 빵빵 쳤죠. 다음 주에 인적 쇄신 할 거다. 아직 다음 주 안 됐잖아요. 왜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변화가 아직도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이미 다 대상자들을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 같거든요. 지켜보시죠. 예. 정말 뭔가 지금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장은미 변호사. 네, 정말 국민들이 윤석열이란 이 정치인이 아닌 비정치인인 아주 이례적으로 이 돌출적인 이 상황 속에서 나온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는 다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검찰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신림동 현장에 가셨을 때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장 감식 나온 검사 같다. 굉장히 거리를 두고 왜 그렇게 됐냐. 뭐
어떤 상황이냐라고 본인이 질문을 할 상황인가요? 그렇게 야밤에 긴급할 때 뭐 주민들 이런 거 생각해서 의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안 가셨다는 분이 정작 현장에 가셨을 때 이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인한테 바라는 거는 공감입니다. 검사들은요 평생을 남을 단죄하고 수사하고 나쁜 점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게 그 업무의 직업 윤리이기도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셨으면 거기서 많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다 벗어나실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조짐과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그 부분 이해하죠. 아, 이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책도 내고, 앞으로는 이런 재난이 생기더라도 어떤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자꾸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잘못한 것 없다는 것 커버하는 데만 정신을 쓰니까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속만 끓이다가 1부가 끝나네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죠.